대한민국에서 가볼 수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000년 넘는 시간이 이렇게 뭔가 믹스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한반도에 남아있는 건축 유적지 중에서 제일 멋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왓슨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경주와 불국사, 석굴암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숫자로 보는 경주는 서울의 한 2배 되는 면적이라고 해요. 엄청나게 넓은 면적이죠. 인구는 한 24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의 경주는. 근데 이 경주는 보통 천년고도라고 부르잖아요. 그게 이유가 시작이 기원전 57년에 시작을 해서 서기 935년까지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이제 여기는 예전에 우리 국사 선생님이 땅만 파면 유적이 나오는 데여가지고 거의 도시 전체가 다 유적지라고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었고, 그리고 워낙에 경제적으로 윤택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신라 입장에서 보시면은 고구려와 백제는 나라를 빼앗긴 거지만은 신라 입장에서는 자기네 나라의 영토가 거의 한 3배, 4배 늘어나는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경제적으로 엄청 풍요로울 수밖에 없었겠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업경제 기반으로 돼 있는 나라에서는 사실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농지를 확보하고 노예를 확보할 때 그때 경제 GDP가 올라간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러한 효과를 봤던 나라는 통일신라가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토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특히나 호남의 엄청난 곡창지대를 또 손에 넣었기 때문에 경제는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당시에 경주에서는 다 기와지붕으로 다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다 수추로 음식을 해 먹었다고 그래요. 이게 장작불을 때우는 것과 수출을 하는 거는 연기가 얼마나 나냐 안 나냐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윤택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경주는 또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전란을 겪을 때 일본이 침공했을 때 첫 번째로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도시잖아요. 전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어서 유적지가 또 많이 남아있지 않기도 한 그런 곳이기도 해요. 경주는 그래도 누구나 다 저희 세대 때에는 수학여행으로 가는 곳이었어요. 거기 가면은 엄청나게 그런 장급 여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오는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을 다 수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수학여행으로 쓰던 호텔을 부티크 호텔 같이 개조한 것들도 몇 군데 생겨나고 있죠. 경주에 가시면은 여러 개의 시간, 제가 로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고대 로마와 르네상스 로마와 현대 로마가 공존해서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비슷하게 경주에도 가면은 천년 고도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에 우리 경주도 있고 하면서, 특히 저는 고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산소잖아요, 사실은. 스케일 업된 산소. 1500년 전에 사람이 삽질해가지고 만든 흙무더기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도 되게 경이롭고, 우리가 피라미드를 볼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옛날 사람들의 흔적이 남아있고 그게 지금 현대에 사는 나하고 뭔가 대화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공간이거든요. 더 좋은 거는 거기에 담장이 둘러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고궁들이 있지만은 그 고궁들이 항상 담장이 있고 입장료를 내야만 갈 수 있는데, 경주는 1500년도 더 된 유적지들이 다 오픈돼 있어요. 그냥 심지어는 사람이 걸어 올라가기도 해요. 그게 법적으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다른 어떠한 도시보다도 시간을 느낄 수 있는 도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국사는 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한반도에 남아있는 건축 유적지 중에서 제일 멋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규모 면에서는 경복궁이 훨씬 더 크고 서울에 왕궁들이 또 있긴 하지만 불국사가 그 세팅이 되게 근사해요. 경사대지에 있고, 경사대지에다가 절을 지으니까 축대를 쌓아야 되고, 그러니까 진입할 때 이미 축대가 어마어마하게 가구식 석축이라고 하는 그런 축대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나라 건축에서는 되게 보기 힘들어요. 기껏 우리는 해봤자 기단이 밑에 있고 주춧돌 넣는 정도가 돌로 쓰이고, 아니면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야지 산성할 때 좀 돌이 보이죠. 근데 건축물의 기단이 그렇게 높게 축대가 쌓여 있는 경우는 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돌로 만들 때는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돌만 쌓으면 되는 건데 그거를 꼭 나무 기둥과 나무 보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건축을 할 때 당시 신라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냥 맨날 만들던 방식이 목구조니까 목구조를 만드는 디자인 스타일로 이 석축 구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느 시대에나 다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이집트에 가시면은 이집트 신전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의 주두 부분에 야자수 이파리 같은 것들이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 나무 기둥을 쓸 때는 야자수 같은 큰 나무를 잘라서 갖고 와서 나무 기둥으로 썼을 테니까 그거를 그대로 흉내내서 그 디자인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발전을 해서 나중에 그리스 시대에는 뭐 도릭 오더라든지 아니면 코린트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사실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가구식 석축이 중간에 리브 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돌이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 내진 구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돌을 다이아몬드 형태로 만들면 되거든요.
우리가 석축을 볼 때 일본의 석축과 우리나라의 석축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석축이 우리나라는 직육면체로 돌을 쌓아서 차곡차곡 쌓아요. 그런데 일본은 이게 다이아몬드 대각선으로 돼 있어요. 그게 지진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대각선으로 이 브레이싱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강북 같은 데 가서 보시면은 경복궁의 석축은 직사각형으로 돼 있고요. 그 옆에 정독도서관 같은 데 가서 보시잖아요. 우리 옛날에 강북에 많은 돌로 만들어진 석축들 다 일제강점기 때 만들어진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 석축들은 다 다이아몬드형으로 돼 있어요. 그런 걸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석조 건축 기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웅장하죠. 그리고 들어갈 때 총운교, 백운교라고 하는 그러한 다리가 딱 건너가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왜 다리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은 그 밑에가 예전에 큰 연못이 있고 물이 흘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공관이 있고 그 다음에 축대가 있고 그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계단으로 쫙 올라가게 되면은 여러 번 저희 셜록 홈즈에서 얘기했던 지구라트 신전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수직이동 계단이 지구라트가 권력을 만든 장치라고 했잖아요. 그거가 하나 거기 쓰여졌고 또 하나는 그 밑에 수공간이 있으니까 물을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자금성 같은 데도 보시면은 해자가 파여져 있고 거길 건너갈 때 되게 중요한 공간으로 들어간다는 효과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뭐 우리가 성당 들어갈 때 성수를 뿌리고 간다라든지 아니면 모세가 만든 그 성막 같은 거 보면은 물두멍이라고 해서 그 앞에 물 항아리가 있어서 거기서 손을 씻고 간다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수공간을 거쳐서 들어간다라는 거는 항상 있어 왔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라트 신전의 계단의 양식과 그 다음에 자금성 등에서 쓰이는 그 수공간을 건너간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적용된 사례니까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극강의 신비주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내에 들어가면은 왼쪽에 석가탑, 오른쪽에 다보탑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독특하죠. 왜냐하면 좌우 대칭의 공간이 만들어져서 들어가면은 두 개의 탑이 같은 사람이 디자인했는데 완전히 다른 스타일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불국사를 설계한 사람이 김대성이라고 알려져 있죠. 김대성이라는 분이 전체를 볼 때 도가사상에 의해서 이게 배치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더 위로 줌 아웃 해가지고 보시면은 불국사가 있고 토함산에 석굴암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석굴암과 불국사의 배치를 보시면 여기서 또다시 음양의 배치가 나타납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졸업 논문이 뭐였냐면은 약간 그런 이원론으로 뭘 설명하는 뭐 그런 논문이었는데 건축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굴을 파내듯이 솔리드한 매스에서 뭘 파내가지고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는 뭘 구축해서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호암산을 파내서 만든 석굴암의 공간이 음의 공간이고요. 뭘 쌓아서 만든 공간인 불국사가 양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석굴암 불국사의 배치도 이거는 음양사상의 베이스를 둔 것 같고요. 석가탑과 다보탑의 배치도 음양사상의 베이스를 둔 것 같다. 근데 불국사에서 또 하나 제가 감명 깊게 본 거는 처마의 단청이에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단청 별로 안 좋아했어요. 예전에 보면서 진짜 촌스럽다. 너무 빨갛고 녹색으로 칠해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가 제가 나이가 먹어서 깨달았어요. 40대가 돼가지고 불국사에 딱 갔는데 이게 바깥에 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게 딱 단청과 이어져서 들어오는데 처마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말하던 게 서양 건축은 밖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동양 건축은 건물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건축물이 자연을 프레임하는 액자의 형식으로 쓰여지게 되어 있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뭐겠어요? 처마예요. 처마는 길게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나무 기둥이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처마를 길게 뽑습니다. 그러면 60cm, 1m 이렇게 뽑아요. 그러면은 그걸 뽑았을 때 그 처마가 시커멓게 자연의 경관을 가리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지워버리고 싶겠죠. 그러려면은 바깥에 있는 풍경이 녹색과 자주색이 많잖아요. 나뭇가지는 붉은 자주색 계열이고 나뭇잎은 다 녹색이니까 그 두 가지 색깔로 단청을 만들어서 칠을 한 거예요. 패턴을 넣어서. 근데 이때 같은 녹색과 붉은색 계열로만 했으면은 역광이기 때문에 어둡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명도와 채도를 확 밝게 만드니까 안쪽에서 동공이 수축된 상태에서 이걸 보더라도 바깥의 풍경하고 비슷한 스타일로 연결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요소가 사라져 보이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은 비물질화, 영어로 얘기하면 dematerialization이라고 하는데 그와 비슷한 효과를 서양 건축에서 찾는다면은 스테인드 글라스 같은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리창으로 돼 있는데 유리창에 아무것도 없다면은 바깥 풍경이 보이고 그렇겠지만 거기에 성경의 이야기를 컬러풀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면 그거 자체가 성경의 이야기가 나한테 전달이 되면서 건축물이 사라져 보이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게 그게 고딕 성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가 우리나라 단청의 의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불국사를 봤을 때 감명 깊게 봤던 부분이고 석굴암을 가시면은 이제 뭘 봐야 되냐 하면은
석굴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하학적인 형태의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건축의 형태는 평면이 동그랗고 단면상으로 봐도 완벽한 원이 그려지는 그런 돔 구조죠. 그러니까 거의 유일한 돔 구조예요. 디자인상으로 보면 판테온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리틀 판테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디자인을 했을까? 제가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그 동서양의 비교를 할 때 서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기하학을 통해서 수학적 방식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하고, 동양 사람들은 관계로 세상을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 강수량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등등 막 썰을 풀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서양에서부터 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석굴암이 700년에 지어지고 판테온이 뭐 기원 후 몇 년 있다 지어졌으니까 한 700년 정도의 갭이 있거든요. 650년 이 정도 갭이 있는데, 그 정도의 후에 만들어졌다는 거는 이 해양 무역로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곳에 전파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당시에 통일신라는 남방에서 오는 해양 문화들도 많았던 걸로 볼 수 있어요. 많은 설화들을 보면은 뭐 허황홍이라는 공주가 인도의 아유타국에서 온 공주기도 하고, 그 이슬람 상인들도 많이 왔었고 무역선들도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그런 건축 디자인들도 전달이 됐을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판테온은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구멍을 뚫어서 햇빛이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석굴암은 덮고 그 가운데에다가 저쪽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퍼지면서 그전에는 없었던 사람의 형태를 따른 그런 조각상 같은 걸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인도로 전파가 되고, 그게 전달돼서 결국에는 석굴암에 있는 불상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그 다음에 이런 돔 구조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지잖아요. 그게 훨씬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려시대 때는 수도가 선정이 되고, 조선시대 때에도 그 바로 옆에 한양으로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양 문화의 영향에서는 더 멀어지고 대륙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쪽으로 전반적으로 한반도 문화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었다 생각이 들어요. 3년 전인가? 그때 석굴암 초입까지 갔다 오고 대학교 때 들어가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불국사 사람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석굴암은 항상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고 개발도 안 돼 있고, 우리 제작진에서 낸 아이디어는 거기다 뭔가 좀 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나오시마 섬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완전히 버려져 있는 땅이었는데 거기를 예술의 섬으로 만들었고, 베네스 호텔 같은 걸 만들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쿠사마 야요이 호박 보고 뭐 등등 하면서 예술을 즐기면서 뭐 이우환 씨 미술관도 가서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허락만 좀 한다면은 되게 좋은 그런 개별의 숙소, 1인실로 되어 있는 숙소 같은 것들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 안개를 뚫으면서 딱 석굴암에 가가지고 거기서 명상도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진짜 해외에서도 와서 찾아갈 만한 그런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원석이 있는데 가공되지 않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봤을 때 도심 속에서 판테온을 보는 느낌과 불국사 석굴암에 와서 자연 속에서 비슷한 리틀 판테온을 보는 느낌은 완전히 또 다르잖아요. 그런 거가 중요한 관광 상품으로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주에서 거기서 가본 데는 거기 가봤거든요. 롤러코스터 있는데 그 보문단지 안에서, 거기가 옛날에 도트락 월드인가? 옛날에 도트락이라고 있어요. 우리 식품 만드는 회사. 거기서 만든 놀이동산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되게 현대식으로 잘 꾸며놔서 예전에 제가 무슨 유튜브에서 한번 거기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거기도 되게 시설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호수 중심으로 해서 쫙 단지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상당히 개발이 체계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았어요. 이번에 경주가 에이펙 유치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다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도시로 될 겁니다. 이게 엄청난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경주를 잘 PR을 하면은, 그러면은 경주가 국제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때 오하르 미술관을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이럴 때 도널드 트럼프랑 시진핑이랑 같이 오하르 미술관에 가서 악수하는 사진이 배경으로 딱 찍힌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네, 경주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가볼 수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000년 넘는 시간이 이렇게 뭔가 믹스되어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느끼고 오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